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사연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2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이별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을 겪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나 시댁에 관련된 썰을 많이 듣긴 했는데 제 예비 시어머니만큼 못 되신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엄지를 치켜 올리며 너네 시모가 최고다 최고 레전드야 라고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얼핏 듣기로도 시어머니가 보통 분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무례하고 지긋지긋하게 행동하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네요. 그런 분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순둥순둥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또 어머니가 그렇게 드세니 남자친구가 제 의견 한번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순종적으로 자랐나 싶기도 하고요. 서론이 길었네요. 본격적인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자친구와는 유럽 배낭여행 중에 만나게 되었어요. 20대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로맨틱한 만남이었죠. 30을 목전에 앞둔 29살에 전 30이란 나이를 앞두고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본 결과 단 한 번도 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날이 없더라고요. 20대까지는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정해놓은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0살엔 대학에 가야 한다. 25엔 첫 직장을 가져야 한다. 28이면 얼마는 모아야 한다. 뭐 그런 거요. 저도 그랬어요. 가족들의 품에서 벗어나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이룬 것들의 대부분은 조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쟁취한 것들이었어요. 전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조부모님의 품에서 자랐거든요. 조부모님께서는 부모 없는 애 소리 듣게 하기 싫으시다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애지중지하며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대학 가야 할 때 대학 보내주시고 취업해야 할 때 취업시켜주시고 그러다 어느 날 불현듯 깨달았어요.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일이 없더라고요. 나 이제 30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살아야 할까? 이젠 사회가 원하는 대로 그저 휩쓸리듯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주체적으로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남들 하라는 대로 살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막연하기만 했어요. 그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한참 유행하던 게 유럽 배낭여행이었어요.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낯선 곳에서 살아보는 삶. 정말 매력적인 유혹 아닌가요? 그렇게 배낭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은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어째선지 삶을 대하는 태도에 여유가 넘쳤어요. 비결을 묻는 제 말에도 돌아오는 것은 늘 너도 해보마라. 말로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를걸? 이라는 답변뿐이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결심을 한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떠나기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깨닫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어요. 1년 정도 유럽을 떠돌았죠. 유럽 배낭여행은 오롯이 혼자만의 힘으로 준비한 거였어요. 조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적극 지원해 주셨겠지만 그래서는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호텔에서 장기간 머무는 건 솔직히 부담이 컸어요. 장기 숙박이 되는 에어비앤비나 저렴한 숙소를 찾아서 며칠 단위로 예약을 했죠.
처음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정말 장점이 많더라고요. 일단 호스텔이나 에어비앤비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사정을 가진 여행자가 많았어요. 낮에 실컷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모여 그 나라의 안주거리와 함께 맥주를 마시는 게 그 시절의 낙이었습니다. 어떤 날엔 저녁에 신나게 수다를 떨기 위해 낮에 여행을 한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만큼 즐거웠단 뜻이겠죠. 세계 각지에서 모인 여행자들과 마시는 맥주란 정말 잊지 못할 맛이에요. 유튜브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며 여행만 할 거라던 친구도 있었어요. 봉고차를 캠핑카로 개조해서 타고 다니던 신혼부부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처음 배운 것 같아요. 또 그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다는 사실도요. 값진 배움이었죠. 같은 장소에서 며칠 혹은 몇 주간 묵다 보면 자연스레 동행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때도 있었어요. 너 오늘 여기로 갈 거야? 나돈데. 그럼 같이 갈까? 뭐 이런 식으로요. 혼자 식당에 가는 것보다 여럿이 가는 게 훨씬 좋을 때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4-5가지의 메뉴를 시켜놓고 골고루 맛을 볼 수 있다던가 하는. 그렇게 친해진 친구들 중에서도 여행 스타일이 유난히 잘 맞는 친구가 가끔 있어요. 그런 친구가 생기면 여행은 단번에 몇 배는 더 즐거운 일이 되곤 해요. 전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줄 서서 먹는 식당에 가는 것보다 골목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여행을 더 좋아하거든요. 여행자들은 잘 찾지 않는 현지인만 아는 골목이나 카페, 식당에 가는 거예요. 꼭 그 나라에 오늘 막 이사 온 사람처럼요. 살아보는 여행. 이게 제 여행의 모토였어요. 그런 소소한 여행을 함께 즐겨주는 일행이라니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남자친구와는 비엔나에서 처음 만났어요. 방금 이야기한 여행 스타일이 유난히 잘 맞는 친구 중에서도 최고였죠. 남자친구에게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어요. 우연에 우연히 겹치면서 살며시 스며들었다고나 할까요? 따로 동행을 약속하거나 일정을 공유한 것도 아닌데 자꾸 마주치더라고요. 발길 닿는 대로 무작정 걸어 도착한 곳에서라든가 현지인들이나 갈 법한 식당에서라든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라든가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게 서로 신기하다면서 밥도 먹고 맥주도 마시다가 어차피 취향도 비슷한 것 같으니 스위스에 있는 동안엔 계속 붙어 다니는 게 어떠냐고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죠. 맥주도 마셨겠다, 로맨틱한 곳이겠다. 둘이 그날 어떤 하루를 보냈을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한착된 남녀가 함께 여행을 하면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잖아요. 저희는 머지않아 밤낮 없이 꼭 붙어 다니는 스위스의 단짝 커플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소연 씨는 혹시 여행을 떠난 계기가 있었어요? 저요? 네. 뭐라고 해야 할까? 나답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사회에서 규범한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요. 그래서 일단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익숙한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고 싶었고요. 그래야만 진정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영민 씨는요? 어, 아니, 저도 비슷해요. 저희 어머님이 유별나시거든요. 사실 유별나단 표현으론 부족할 만큼 저를 통제하고 본인 곁에 붙들어 놓고 싶어 했어요. 전 어머니 인생에 딸린 부록 같다고나 할까요? 에이,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알아요. 적어도 지금은 알아요. 제 인생이 어머니 인생의 부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가출했어요.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낼 것 같아서. 아예 유럽으로 달아나 버린 거죠, 뭐.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러 떠난 여행이었고 나이대도 비슷해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이 행복에 가까운 삶인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삶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자주 갖게 되었고요. 한국을 떠나온 이유가 비슷해서 더 끌렸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나 저나 모두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연애 초반부터 진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덕분이었을까요? 3개월 만에 방황을 끝낸 남자친구가 한국으로 귀국해 장거리 연애가 되었음에도 헤어지지 않고 5년을 더 만났어요. 물론 저도 남자친구가 보고 싶은 바람에 몇 개월 안 돼서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은 아무리 좋아 죽어도 여행 중에 오히려 싸우고 헤어지기도 한다는데 유럽 여행을 하다가 만나 그 힘든 장거리 연애까지 견딘 저희가 정말 운명인가 보다 싶었어요. 20대의 끝자락에 만나 5년을 연애하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주변 어른들로부터 슬슬 결혼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겠거니 느긋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지금의 생활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딱히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을 한다면 무조건 남자친구와 해야겠다는 확신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요. 느긋한 저희와는 다르게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안달이 나는 모양이었어요. 저희 조부모님께서도 지금 만나는 사람과 함께 살 집은 생각해봤냐며 빙빙 돌려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이었어요.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오빠가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주지 않은 건 아닐까 싶네요. 요즘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틈만 나면 오빠랑 결혼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시더라.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가 결혼하는 모습이 보고 싶으신가 봐.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내가 독립하는 게 마음 편하실 테니까. 오빠는 어때? 별말 없으셔? 우리 집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결혼할 사람이냐고 묻는 정도지 뭐.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 몇 번 이야기해서 알지? 우리 어머니 유별난 거. 소연이 마음고생 시키고 싶지 않아. 저도 연애의 끝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결혼은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난 후에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오빠의 태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빠와 이렇게 연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행복했거든요. 게다가 오빠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모의 성격에 대해 오빠로부터 자주 들어와서 저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이야기만 들어보면 뭐랄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오빠를 게임 속 캐릭터처럼 어떤 틀에 가둬놓고 일일이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안 돼, 이쪽으로 가. 이것도 안 돼, 저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요. 그걸 견디다 못한 오빠가 유럽으로 몇 달간 가출을 감행하고 나서야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오빠의 도피 여행으로부터 시작된 셈이죠. 오빠가 학생일 땐 그 정도가 더 심했대요. 어느 한 시기에 그랬던 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그러셨대요. 학기가 끝날 때마다 요즘 알고 지내는 친구들의 목록을 쭉 뽑게 하고 그 친구들과 얼마나 친한지 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기게 했대요. 각자의 성적과 사는 동네, 전화번호까지 적게 했다나요?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셔서 오빠는 모두가 당연히 친구 리스트를 만들어 부모님과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리스트를 보고 직접 연필로 줄을 그어가며 만나면 안 될 친구와 친하게 지낼 친구를 정해주었다고 해요. 정말 소름 돋죠?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결혼이든 연애든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된다고 암묵적인 합의를 보고 지내던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건 한 달 전 남자친구 어머니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평소 남자친구가 옆에서 통화를 하든 메시지를 보내든 꼬치꼬치 캐묻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예민한 남자친구가 걱정돼서 왜 그러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몇 번은 말씀드려요. 예? 때 되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대체 왜 그러세요, 진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오빠? 슬슬 결혼을 체근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오빠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니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미안. 남자친구는 은근슬쩍 말에 돌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꼭 듣고 넘어가야겠다는 직감이 오더라고요. 괜찮으니까 말해봐. 나 만나는 게 왜? 뭐라고 하셔? 나 마음에 안 드신데?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30대 중반 되어서 그런가? 요즘 따라 자꾸 결혼을 보채시네. 소연이에 대해서도 엄청 물으시고 말이야. 근데 며칠 전에 나랑 이야기도 안 해보시고 중매쟁이한테 내 사진이랑 정보를 주신 모양이야. 몇 개의 선자리가 들어왔으니까 잔말 말고 만나보라는 식이야. 근데 절대 안 나갔어. 나갈 생각도 없고. 알지? 미안해. 마음 쓰이게 해서. 솔직히 조금 충격이었어요. 5년이나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중매를 받아 선자를 놓으시다니요. 혹시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린 시절 친구 리스트에 연필로 줄을 긋듯 전 놀면 안 되는 애로 이미 낙인 찍힌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우리 결혼할까? 당장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에 말이야. 내년 너무 빠른가? 아무튼 나랑 결혼할 거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자. 그래야 그런 자리 안 만드실 거 아니야. 신혼집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하면 되잖아. 오래 만나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부모님의 닥달로 힘들어하는 걸 보니 어차피 언제든 이 사람과 결혼할 거라면 되도록 빨리 집안에 결혼 의사를 밝혀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오빠는 몰랐다고 하지만 결혼정보업체나 중매쟁이들 사이에서 제 남자친구의 신상 정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싫었고요. 오빠도 저 없이 안 되고 저도 오빠 없이 안 된다면 굳이 더 미룰 필요가 있나 싶었던 거죠. 결혼 준비라는 게 사실 두 사람이 몸 놓일 곳과 적당히 먹고 살 직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못 사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조부모님은 제가 드디어 결혼한다고 이야기하면 당장이라도 새 집을 마련해 주실 분들이세요. 지금 사는 집도 물론 여자 혼자 살기에 과분할 정도로 좋은 집이고요. 여기서 시작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소연아, 정말 그래도 되겠어? 남자친구는 감격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제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자유로운 삶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싶었대요. 저 혼자만 느긋했던 거죠. 정말 바보 같죠?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그쪽 집에서는 그제야 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비 시어머니가 제 정보를 알아내고 싶어 하셨단 말이 맞을 것 같네요. 외모나 성격, 됨됨이 같은 게 아니라 집, 직업, 집안, 학력 같은 거요.
예비 신부 버전 리스트를 만들고 싶으신 거겠죠. 전 거기에 어울려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남자친구를 끝까지 괴롭힐 것 같아서 적당히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뿐이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성격상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이 안 계신 건 큰 감점 요소로 여기실 게 분명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약점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걸 일찍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어딜 가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숨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나중에 아시고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느니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오빠에게도 이런 제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다행히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며칠 뒤에 식사를 초대하고 싶다는 어머니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오빠는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머님이 생각보다 큰 반발 없이 저를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셔서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놓였고요. 어머님이 예약한 식당은 근처에서도 격식 있는 상차림으로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메뉴에 아예 상견례 코스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다행이다. 어머니가 쉽게 받아들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식당으로 예약까지 해준 거 보니까 잘 풀린 모양이야. 그치? 너무 다행이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걱정 많이 했거든. 저녁 식사 당일 저희는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면서 어머님이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맨 안쪽에 마련된 예약자 방으로 안내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끼리 먼저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소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영민이 엄마예요. 은은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시는데 남자친구가 걱정하던 것과는 다르게 편안하고 인자해 보이셨어요. 우리 영민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나왔어요. 오늘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식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이게 뭐 별거라고. 맛있게 들어요. 이 집 식사 잘하거든. 영민 너도 맛있게 먹고. 네, 어머니 그럴게요.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어머님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따뜻한 말을 나누는 사이에 음식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예약하신 메뉴는 한식 코스 정식이었는데 상견례 코스 바로 아래 단계의 식사였어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듣자하니 우리 영민이랑 유럽에서 만났다고요? 네, 어머님. 스위스에서요.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그때 우리 영민이 때문에 어찌나 마음고생을 했던지. 아유, 말도 마요. 혹시 이야기했나요? 말도 없이 유럽으로 떠나버린 거요. 우리 아들이라지만 참 배포도 남달라요. 남들은 기껏 가출해봐야 동네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다인데. 안 그래요? 남자친구는 어머님의 말에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위트 있게 분위기를 잘 풀어주신다고 여겼거든요. 식사도 맛있었어요. 기대 이상이랄까요? 어머님은 식사가 들어오는 족족 남자친구와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놓이고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오빠, 우리 괜히 걱정했다, 그치?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도 뭐가 뭔지 얼떨떨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아는 우리 어머니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낯설어. 뭐야 지금? 어머님이 내게 잘해주셔서 불만이라는 거야? 전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농담을 건넸어요. 그제야 오빠도 웃으면서 대꾸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 너무너무 다행이야. 마음 졸였거든. 고마워. 많이 긴장했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어머님이 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지? 그런 것 같더라. 다행이야, 정말. 그땐 몰랐죠.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렇게 안도하고 있을 때 그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는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영민이 엄마예요. 소연 씨 번호 맞죠? 영민이한텐 나랑 통화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때는 영민이가 앞에 있어서 내가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요? 만나보니 아가씨 사람 참 좋은 거 알겠어요. 아가씨가 잘못했다거나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 영민이랑은 수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민이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집안을 좀 중시하는 편이에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좋게 좋게 말할 때 우리 영민이랑 헤어져 줘요. 5년이면 충분히 만났잖아. 이젠 각자 결혼할 사람 만나야죠. 소연 씨도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닌데 본인한테 어울리는 남자 만나 결혼 준비하지 않겠어요? 식사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우리 영민이랑 5년이나 만나줬는데 맛있는 저녁 한 번은 사주고 싶었어요. 그럼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만 끊을게요. 다짜고짜 전화를 하셔서는 본인 할 말만 숨도 안 쉬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나 말을 쏟아내시는지 기가 다 질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끊어버리시는데 와, 이거 꿈인가?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며칠 전에 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제 앞에서는 정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 제 앞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앞이라서 내색하지 않으셨던 거겠죠?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다짜고짜 전화하셔서는 수준이 어떻고 가정교육이 어떻고 하는 소리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렇게 대놓고 헤어져라 마라 예의 없이 말하실 만큼 상식이 없는 분인지는 꿈에도 몰랐고요. 저도 참 사람 보는 눈 없죠. 솔직히 남자친구의 어머님과의 통화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될 만큼 최악이었어요. 할 수 있으면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고 남자친구랑 둘이 평생 살고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 감수해야죠. 단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이런 커다란 벽을 마주하니 좀 당황스럽긴 했네요. 해서 이런 마음을 남자친구에게 진솔하게 털어놓았어요. 함께 헤쳐나갈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남자친구의 어머님이고 결혼하면 계속 배워야 할 뿐인데 제가 모자 사이를 갈라놔서 뭐 좋을 게 있나 싶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순화해서 이야기를 전했죠. 어제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 부모님이 안 계신 걸 듣고 충격이 크신 모양이더라. 하면서요. 당장 헤어지라고 으름장을 놓으신 부분은 물론 생략했어요. 쪼르르 달려와서 고자질하는 걸로 보일 수 없잖아요. 남자친구가 듣고 많이 놀라고 미안해하더라고요.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만 해도 그런 내색이 전혀 없으셨으니까요. 왜 내가 전에 이야기한 적 있잖아. 친구 리스트 이야기. 그때도 어머니는 내가 놀아도 되는 친구와 놀면 안 되는 친구를 본인 마음대로 정해주셨어. 내가 말을 잘 들으면 별일이 없었지만 놀면 안 되는 친구와 놀다 걸리기라도 하는 날엔
큰 사단이 났었지. 그 친구에게 직접 전화해서 나랑 놀지 말라고 했다나? 그 소문 퍼져서 결국 학교 다니면서 왕따도 당했었어. 원망도 많이 했지. 근데 어머님 차라리 잘 된 거라고 하시더라. 그런 놈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 갖는 게 낫다고. 듣다 보니 이게 결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제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남자친구 어머님의 가스라이팅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집요하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였어요. 게다가 제게 통화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걸 보니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 모르게 뒤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셨을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는 어머님이 놀면 안 되는 친구로 이미 마음 정하신 것 같은데 어떡해? 무거워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농담처럼 말을 건넸어요. 오빠는 평소처럼 농담을 받기는커녕 더욱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미안해. 그래도 내가 결혼할 사람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실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많이 상처받았지? 내가 아는 우리 어머니라면 분명 더 심하게 말씀했을 거야. 당신만 내 잘못이 커. 소연이가 나 생각해서 많이 순화해서 이야기해 준 거지.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다시 잘 이야기해 볼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막막한 상황이지만 오빠가 보여준 든든하고 자상한 모습이 그 막막함을 많이 상쇄시켜 주었어요. 그래, 이대로 포기할 거 아니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잘 말씀드려보자.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조부모님이 남부럽지 않게 나 키워주신 거 알잖아.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직장도 꽤 괜찮다고 전해드려. 번듯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이야.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상황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죠.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단 사실을 알게 된 건 그 후로 불과 이틀이 지난 무렵이었어요. 전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야근을 하던 저녁이었어요. 갑자기 낯선 번호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가 영민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죠? 그새 가서 일러 바쳤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약속도 못 지키는 걸 보니 역시 내가 생각한 그 수준이 딱 맞네요. 영민이랑 헤어져요. 내 말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가씨가 우리 영민이한테 붙일 급이 되는지. 정말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시간 많이 못 줘요. 내일까지 영민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봐요 한번. 문자를 확인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정말 현실인가? 꿈 아닌가 싶었어요. 현실에 저런 비상식적인 인간이 있을 수 있다니요. 하다하다 집 앞까지 찾아오시겠다고 하길래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겨우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도 한 번은 뵙고 제대로 말씀드려야 싶었거든요. 그러자 남자친구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또 신신당부를 하시네요. 본인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본인도 잘 알고 계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찾아뵙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뭐라고 답장이 왔는 줄 아세요? 됐어요. 이 동네 오지 마요.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러시대요. 정말 서럽고 어이가 없어서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만나서 이야기가 좋게 풀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데요. 이겨내야 실언이라고 생각했죠. 전 제가 앉아있는 카페 주소를 보내드렸습니다. 솔직히 친구에게 보이기 창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도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친구도 그간의 자초지종을 듣고는 불같이 화내면서 알겠다고 걱정 말라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참 든든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카페의 문이 벌컥 열리고 남자친구 어머님이 성큼성큼 카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곤 신경질적인 태도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전 어색하게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예비 시모도 멀리서 저를 알아보셨는지 성큼 다가오시더라고요. 왜 말했어요? 다짜고짜 물으시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너무 상식밖에 취급을 많이 받은지라 상의는 해봐야 할 문제잖아요. 하고 겨우 대꾸만 했네요. 긴 말할 거 없고요. 우리 영민이랑 헤어지세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결혼 허락 못합니다. 그리곤 다짜고짜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던지시더라고요. 전화로 했던 말도 문자 메시지도 당황스러웠지만 설마 돈 봉투까지 내미시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 아닌가요? 너무나 현실 같지 않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자 오히려 머리가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저기 어머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자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역정을 내시면서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떤 이유로 부모님 없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소연 씨 같으면 부모가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겠어요? 아니면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겠어요? 어느 부모가 그런 사람한테 자기 자식을 장가 보내고 싶겠냐고요. 소연 씨도 어린애 아니니까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 집안 수준이 좀 돼요. 남편도 이름만 대면 알아줄 만한 회사에서 주요 요직에 앉아 있고요. 딸도 유학을 준비 중이에요. 아무튼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그쪽하고 우리 영민이 수준이 다르다고요, 수준이. 그러니까 제 말 알아들었으면 조용히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말끝마다 집안이 어쩌고 수준이 어쩌고 하면서 급을 나누시고 본인 집안이 마치 대단한 집안인 것 마냥 자랑하셨잖아요. 그 지경까지 이르자 솔직히 봉투에 얼마나 넣으셨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런 더러운 돈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관계의 값어치를 얼마로 책정했을지 순수한 궁금증이요. 1,000만 원이에요. 그래. 내가 너무 소연 씨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어. 갑자기 우리 영민이 같이 좋은 애랑 헤어지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했겠지. 화도 났을 거고요. 인생 역전 기회일 테니까. 내가 소연 씨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건 미안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위로금으로 충분하죠?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솔직히 아가씨 몇 달 월급이잖아. 이제 제발 좀 우리 영민이랑 헤어져요. 영민이랑 결혼시키겠다고 줄 선 집안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요? 1,000만 원?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더라고요. 겨우 저런 푼돈을 내던지면서 그렇게 잘난 체를 했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러자 예비시모, 아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또 큰 소리 내더라고요. 왜요? 모자라요? 솔직히 1,000만 원이면 아가씨 같은 사람한텐 큰 돈 아니에요? 그걸 듣고 있던 친구가 결국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제가 애초에 생각한 도와줄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절한 때에 끼어들어 준 것 같아요. 아줌마, 이 언니 그 기업 손녀인 거 몰라요? 그것도 유일한 손녀인데
급이 다르다면서 내민 게 1,000만 원? 듣자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아줌마, 지금 아줌마가 앉아있는 이 카페 건물도 언니 거예요. 몰랐죠? 언니, 왜 이런 이야기 듣고 있어요? 일어나요, 그냥. 괜찮아. 고마워. 덕분에 진정이 좀 된다. 하던 이야기 좀 하고 자리 마무리할게. 생각지도 못한 일에 남자친구 어머니도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평범한 대화는 아니잖아요. 워낙에 드라마 같은 대화에 진작부터 사람들 시선이 알게 모르게 쏠려 있었는데 그쯤 되니 아주 대놓고 쳐다들 보시더라고요. 사람들 시선이 몰리니 창피하고 화도 나셨던 것 같아요. 얼굴이 머리 끝까지 붉어지시더라고요. 제 지인이 무례하게 행동한 건 사실이니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려는데 역시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그 기업 손녀인 게 벼슬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저희 집을 무시하면서 했던 말들을 창피하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기업 손녀라고? 허, 참. 이 건물이 아가씨 거라고? 영민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는데? 완전히 금시초문이라고. 지금 누구 놀리는 거예요? 못났으면 못났다고 죄송하다고 빌비기어도 모자랄 판에 친구까지 불러서 사기를 치려고 해? 그런다고 내가 아이고 귀한 집 따님 몰라봐서 미안해요 하면서 결혼 허락해 줄 것 같았어? 사람 완전히 잘못 봤다 이거야. 사기를 치려거든 통할 만한 사람한테 나가서 치라고. 어지간하면 좋게 좋게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끝까지 저렇게 상식 밖의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저도 더는 이성적으로 대꾸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도저히 저런 사람과는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아주머니 같으면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 없네요. 네, 헤어질게요. 오빠가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해도 헤어질 테니까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연락처 지우시고 다신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봉투는 도로 챙겨가세요. 이런 푼돈에 팔 싸구려 자존심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친구에게 인사를 건네고 카페 문을 나서는 동안에도 끝까지 빽빽거리면서 악을 쓰시더라고요. 애걸복걸? 누가 애걸복걸을 해? 우리 영민이 만나고 싶다는 여자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잘난 아들 마음껏 놀아보라고 누굴 만나든지 신경을 안 썼더니 어디 저런 천박한 애를 5년이나? 아유, 내 팔자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이 없단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천대를 받아도 되는 건지. 절 애지중지 키워주신 조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어디 가서 이런 취급받지 않게 하시려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데. 전 그 길로 백화점에 들려 조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위스키와 안주거리를 샀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는 장문의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고 핸드폰을 꺼버렸네요. 만나서 이야기할 자신은 없었거든요. 비겁한 행동이었지만 오빠를 보면 그 여자가 생각날 것 같았어요.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굉장히 예의를 지킨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린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탓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어쩌겠어요. 저런 시어머니에게 시달리지 않으려면 헤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저희 조부모님께 불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충분히 해볼 만큼 해봤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런 취급을 받고 계속 만날 수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설령 결혼을 했다고 해도 그런 취급은 저를 평생 따라다닐 텐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 만에 핸드폰을 켜니 남자친구에게 전화며 문자며 수십 통씩 와 있더군요.
미안해, 정말. 제발 다시 생각해줘. 소연아,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이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지금까지 잘 만나왔잖아. 나는 너 아닌 사람과 만나는 거 상상조차 한 적 없어. 우리가 아닌 이유로 헤어질 수 없잖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우리 같이 유럽에 나가 살까? 우리가 한없이 자유로웠던 그때처럼 말이야. 나 요즘 집 나와서 지내고 있어. 어머니 얼굴 보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에게 상처를 준 뒤에야 이렇게 집을 나왔네. 정말 미안해, 소연아. 연락 줘. 기다릴게. 솔직히 오빠의 문자를 받고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5년을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빠의 어머니가 제게 준 상처가 훨씬 더 컸어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조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도 크고요. 보내지도 못할 답장을 수도 없이 썼다 지웠다가 결국 답장은 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다시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무 연락 없이 정말 헤어진 것처럼 몇 달을 지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젠 너무 익숙해서 제 일부 같은 사람이었지만 잘라내야겠죠.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 다그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사라진 일상은 단순히 허전하다, 슬프다, 아프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일상을 공유했던 동반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서로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주고받던 사람. 잠은 잘 잤는지, 밥은 챙겨 먹었는지,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 저를 걱정해주던 따뜻한 말들도 사라지고 한동안은 밥도 잘 안 넘어갔어요. 밥이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갈수록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밥 안 먹는 거 보면 오빠가 또 걱정할 텐데. 오빠는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려나? 난 괜찮으니까 오빠라도 밥 잘 챙겨 먹고 잘 지내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또 흐르고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연아, 내게 필요한 건 엄마가 아니라 너였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더라. 소연이가 돌아와 주든 그렇지 않든 가족과는 의존하려고 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달았거든. 이건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야. 나는 어린 시절부터 30대가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에서야 깨달아 미안해. 조금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네 덕분에 깨달았어. 나 소연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멍청이잖아. 보고 싶어. 제발 연락 줘. 단답이어도 좋아. 거기 잘 있단 사실만 내가 알게 해줘. 부탁이야. 사랑해. 내가 소연이에게 잘못한 거 갚을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거 다 갚아줄게. 미안하다 정말로.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까? 가족이란 굴레 없이 온전히 우리 둘이서 말이야. 전 오빠의 문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이제와 이런 소리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운명이 원망스러울 수밖에요. 그렇게 겨우 마음을 다잡고 살렸는데 또다시 제 마음을 흔드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의 어머니로부터요. 소연 씨, 나예요. 영민이 엄마. 잘 지내냐는 뻔한 안부 인사 생략할게요. 그런 행동 해놓고 안부를 물을 정도로 낯짝이 두껍지 못하거든요. 며칠 전에 영민이가 그러더군요. 의절하자고요. 다신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연 씨에게까지 연락을 드려요. 영민이라면 분명 소연 씨한테 연락했을 거잖아요. 혹시 영민이 바뀐 연락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면 꼭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메시지 보냈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 다 늙은 놓친 내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럴까 하는 마음으로 이해 좀 해줘요. 나 어릴 때 사랑 없는 중매 결혼해서 영민이 하나 보고 지금껏 살았어요. 쟤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제발 영민이와 연락되면 엄마가 기다린다고 꼭 좀 전해줘요. 영민이가 아가씨 없이 도저히 못 살겠다면 그냥 같이 살아요. 아니 그냥 결혼해요. 제가 뭐라고 반대하겠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더 바랄 거 없으니까 제발 우리 영민이 연락처만 좀 알려줘요. 네? 이렇게 부탁할 테니 제발. 만감이 교차했어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놓고 다시 연락하는 뻔뻔함도 어이없고 그래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한테까지 연락을 했을까 싶은 측은한 마음도 들고요. 그 아주머니 성격에 이렇게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또 오빠가 정말 의절하고 나왔구나. 나에 대한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구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때 잠깐 기쁨을 느꼈다면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어머님께 오빠의 연락처를 주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거든요. 번호가 바뀐 줄도 몰랐으니까요. 며칠 전에 의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제가 답장이 없자 번호를 바꾼 모양이더라고요. 이젠 다시 연락할 방법도 영영 사라졌구나 하고 단념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어요. 소연아, 나야 영민이 번호 바꿨어. 내가 보내는 메시지가 너에게 부담일 수도 있어서 다시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너무 보고 싶네. 우리가 스위스에서 처음 만난 날이야 오늘. 알고 있었어? 보고 싶다. 건강하게 잘 지내? 저는 그 메시지에 또 무너지고 말았네요. 헤어져야지, 그만해야지. 어머님이 변할 거란 기대 같은 건 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아무리 다잡아봐도 쉽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겠죠. 전 수없이 고민한 끝에 결국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말았어요. 의절했단 소식은 들었다고, 어머님께서 연락하셨다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도 덧붙였어요. 어머님께서 오빠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에게까지 연락한 것 같다고, 우리 그냥 같이 살아도 되니까 의절만은 참아달라 하셨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곧장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고 싶었다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는 어머님과 연락하지 않겠다던 남자친구도 잘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냈고요. 전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의절하는 게 죄스럽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부모라도 낳아준 정이 있지. 또 어머님도 이번 기회에 뭔가를 느끼고 달라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동안은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게 직접 연락을 해서 사과까지 하셨어요. 앞으로는 저희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몇 번의 다짐을 받아냈죠. 그러는 와중에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중재를 잘 서주었어요. 어쩐지 예전보다 믿음직스러워진 게 한층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한동안 행복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것을 기념으로 부산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강원도도 다녀오고요. 본격적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해 그려보기도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중간중간 제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 굉장히 미안했어요. 전 이제 괜찮다고
그만 미안해도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내심 속으론 이렇게 마음 써주는 남자친구가 너무 고맙고 든든했어요. 몇 번의 여행을 마치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신혼집이 될 저희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지간한 살림살이나 가구는 이미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따로 대단한 걸 살 필요는 없었고 남자친구의 짐들을 추리는 게 일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사용하던 가구는 거의 중고마켓에 헐값에 팔아넘기고 생활용품 위주로 짐을 꾸리기로 했어요. 제가 집 인테리어 할 때 통일감을 주기 위해 가구를 통으로 맞췄거든요. 굳이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희 집으로 입주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큰 가구로 옮기는 게 아니라서 평소 데이트하던 때처럼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남자친구의 차로 짐을 조금씩 나르기로 했어요. 옷과 생필품, 책과 취미생활 거리를 챙기고 아끼는 소품들도 좀 챙겨왔더라고요. 이렇게 가방으로 짐 옮기니까 우리 꼭 유럽 여행할 때 같다. 그치? 이사를 마치던 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남자친구를 꼭 끌어안은 채로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 매일 배낭에 짐 싸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던 거 생각난다. 즐거웠지 그때. 좁고 허름한 숙소에서도 우리 둘만 있으면 다 낭만이고 행복이고 그랬잖아. 우리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지. 고마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날 다시 받아줘서. 오빠가 잘못한 것도 아닌 걸 뭐. 어머님께는 사과도 받았고 괜찮아 이젠. 지난 일 생각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 잘 살 것만 생각하자 우리. 고맙고 사랑해. 내가 더 잘할게. 그 죄스러운 마음은 살면서 갚을게. 치, 그래. 살면서 갚아. 이제 잠 온다. 자자. 그래 자자. 자자 오빠. 소은이도 잘 자. 그렇게 남자친구의 품에 안겨 잠드는데 힘들었던 지난 몇 달간이 다 꿈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던가요? 어머님의 못된 본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얘, 우리 영민이 너무 손에 쥐고 사는 거 아니니? 어떻게 우리 착한 애가 의저까지 생각하게 했는지 참 대단하다. 그렇게 남자를 휘어잡고 무기처럼 휘두르면 못 써. 영민의 인질 삼아 협상하다니 너무 추잡하다는 생각 안 드니? 어차피 연락 끄는 것도 다 네 머리에서 나온 쇼였지? 내 우리 영민이 생각해서 둘 사이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겠다만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얘. 너 그러고 살면 못 써. 답장은 하지 말렴. 우리가 직접 보는 일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구나. 명절에도 넌 오지 말고 우리 영민이만 보내. 너도 좋지? 명절이라고 가족들 비위 맞추고 힘들게 제사 음식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그룹 유일한 손녀라니까. 우리 영민이 고생시킬 일 없겠네. 알아서 잘들 준비해봐 한번. 얼마나 잘 사나 내가 지켜볼 테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메시지엔 답장도 못했네요. 제가 오빠를 시켜서 의절하는 쇼를 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자기는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주겠다는 저 태도가 너무 속 터지고 답답하네요.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이건 아니겠죠. 평생 시달릴 거 생각하니까 오빠에 대한 사랑도 점점 지치고 마음도 차게 식어가네요. 저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우리 구독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답답하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55살 서울에 사는 노봉수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연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얼마 전 제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부디 꼭 들어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전 좋은 아내 여유로운 경제 여건 안에서 나름 괜찮은 삶을 보내고 있지만 20대 후반 때만 해도 전 시골에서 월세 5만 원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 미래도 없고 꿈도 없이 그저 노가다를 뛰면서 하루살이처럼 살곤 했어요. 일을 하고 돌아오면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또 일을 나가고 또 술을 먹고 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제가 원래 그런 놈은 아니었습니다. 그전까진 저도 나름대로 꿈이라는 게 있었던 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고 언젠가 이 여자와 함께 할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 여자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늘 제게 해주시던 말씀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친구놈에게서 사업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저와 설계사무소를 차리던 제의였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였지만 저와는 달리 동네에서 인정하는 수지였고 뭐래도 똑부러지게 해내는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옆에 서면 비교를 당할 만큼 사람들이 친구를 보면 모두 크게 된 놈이라 말하곤 했어요. 저도 왠지 모르게 그런 친구가 한 말이니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문득 기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는 지금 회사도 안정적인데 굳이 그런 모험을 해야 하냐고 저를 말렸지만 전 욕심이 앞서 제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하면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 너와 신혼집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보란 듯이 보여주겠다고요. 그러자 미정인 확신 어린 제 말에 뭐라 하지 못했고 결국 제 선택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속전속결로 대출까지 해가며 친구와 사무소를 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내게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하고 잔혹했습니다. 친구와 차린 사무소는 6개월이 되지 않아 쫄딱 망했고 심지어 절친했던 선배에게 사기까지 당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친구는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잠수를 타버렸고요. 전 빚쟁이들에게 하루에도 수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버지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정말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어요. 하지만 저를 더 절망에 빠뜨린 건 여자였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는 어느 날 절 커피숍으로 불러내었어요. 전 미정이가 왜 절 여기로 불러낸지 알 것 같았지만 두려워서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그런데 미정이가 어렵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미정이는 더 이상 저와 미래를 꿈꿀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인데 전 너무 일도 잘 벌리고 그런 저를 믿고 살기엔 너무 불안할 것 같다고요. 전 미정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론 이 커피숍에 오기 전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다시 분명 재기할 수 있다고, 네가 날 믿어줘야 한다고 수백 번 연습했지만 미정이의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 하나가 쿵 소리내며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미정이를 여기서 그만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미정인 저와 더 이상 눈을 마주칠 수 없었는지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오랫동안 식은 커피와 함께 커피숍에 남겨졌고요. 그때 서울의 화려한 자동차 불빛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을 찌를 듯이 빛나고 있는 그 불빛들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먹었어요. 사라지자고요. 아무도 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자고요.
이 지긋지긋한 서울을 떠나 화려한 도심을 떠나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요. 그래서 전 그 길로 뭐에 홀린 듯이 짐을 챙겼고 현금만 챙겨선 월세가 싼 방을 찾아 무작정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시골에 오니 좋은 게 있었다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 봐도 된다는 거. 상처를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도심은 제게 너무도 큰 상처를 준 곳이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환상을 꾸게 했고 제 자신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거품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 거품이 꺼지는 순간 전 벌거벗은 맨몸이 되어버렸고 제 옆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오니 적어도 저는 그저 미래 걱정, 내일 걱정할 필요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꾼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햇볕이 쨍하게 빛나는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죠. 갑자기 작은 공 하나가 저희 집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뭔가 싶어서 제가 공을 집었고 위를 본 순간 꼬마애 하나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꼬마애는 제게 공을 달라며 손을 내밀었어요. 이 아이는 어디 개똥밭에서 구르고 온 모양인지 몸에선 이상한 똥냄새가 났고 손엔 더러운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전 지나가다 몇 번 보았기에 단번에 이 아이가 옆집 할머니와 같이 사는 손자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월세방에 살면서 힘든 일 하는 제 처지가 안타까웠는지 자는 방 제 문을 두드려 김치를 놓고 가고 밥도 해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만난 분 중에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시는 분이었지요. 지훈아, 들어와라.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전 가보라며 꼬맹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꼬맹이는 가는 걸음도 씩씩했습니다. 꼬맹이와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노가다를 뛰기 위해 잠시 밖에 나와 신발끈을 고쳐 묶을 때도 술병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어느 길목에서든 꼬맹이를 마주치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꼬맹이는 늘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또 이 꼬맹이에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스님도 못할 것 같은 부동의 자세로 몇 시간 동안 대문을 보는 거였습니다. 너 왜 자꾸 대문만 바라보고 있어? 거기 뭐 먹을 거라도 숨겨놨냐? 엄마를 기다려요. 엄마? 엄마란 말에 전 잠시 놀랐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김치를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엄마 없는 손자를 기르고 있다고 하셨던 말이었죠. 전 잠시 당황하다 알았다고 한 뒤 나중에 할머니 집에 다 먹은 죽그릇을 들고 방문했을 때 슬그머니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손자 지훈이 엄마가 여기 와요? 내 자식 죽자 애 버리고 간 년이야. 입에 담지도 말어. 지훈이한테 말할 수가 없어 냅둔 거니까. 그때 마침 엄마를 기다린다고 하며 마루에 앉아있는 지훈이의 뒷모습과 할머니의 노쇠한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오지 않을 줄도 모르고 엄마를 기다리는 손자와 그런 손자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할머니의 모습이 어쩐지 조금 처량하게도 느껴졌습니다. 그저 저는 할머니의 주위를 돌리기 위해 마당에 가득 쌓인 폐지를 가리켰어요. 근데 할머니, 이건 뭐예요? 어제 준 폐지들이야. 고물상에 갖다 줘야 해. 어제 이걸 다 주우셨어요? 할머니가 준 폐지양은 꽤 상당했습니다. 저걸 줍기 위해 한여름에도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다니셨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걸 보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할머니, 내일은 저 일 쉬는 날이니까 제가 갈게요. 하지만 제 제안에 할머니는 예상대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됐어. 일 쉬면 쉬어야지. 못하러 와.
그러나 저는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할머니 집으로 가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꼬맹이가 나와 자기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두르는 거였어요. 너는 이 일 힘들어서 못해. 자식아, 집에서 할머니 도와주고 있어. 싫어요. 저도 할래요. 할 수 있어요. 녀석은 온순한 얼굴과는 달리 고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계속 할 수 있다고 데려가 달라고 떼를 쓰는데 나중엔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을 기세였어요. 결국 전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녀석은 제 허락에 곧바로 신이나 쫑알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배지를 줍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씩씩해 보였습니다. 녀석은 폐지를 줍는 게 마치 봄소풍이라도 나온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폐지도 씩씩하게 주워나갔습니다. 전 녀석이 다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여 같이 일을 시작했지만 지훈인 똑부러지게 폐지 줍는 장소도 알았고 저보다 끈도 잘 묶었습니다. 그런 녀석 덕분인지 시간이 지나자 처음의 힘듦이 사라졌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녀석은 어느새 제 리어카에 올라타고 있었고 저는 녀석의 무게로 더 무거워진 리어카를 끌면서 녀석의 머리를 쓱쓱 쓸어주고 있었지요. 그때 전 지훈이와 처음으로 아주 많이 함께 웃었고 친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할머니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희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전 할머니가 꽤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을 것 같아 뭐하러 나왔냐 구박 아닌 구박을 했지만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바라보며 제 얼굴에 흐른 땀을 손으로 훔쳐주었습니다. 순간 그 다정함에 전 잠시 멈칫했고 멋쩍은 마음에 전혀 안 힘들었다며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이게 힘들겠냐고 강한 척을 하면서 지훈이 리어카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께서 땀으로 범벅된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 삼촌, 우리 집에서 뭐 먹고 가. 지훈이가 저를 뜬금없이 갑자기 삼촌이라 불렀고 전 당황했지만 지훈이의 손길에 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이미 나물 반찬과 고봉밥으로 한 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잠에 들고 어둠이 내려앉은 밤 시간이 되어 전 할머니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전 조심스레 할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물었고 할머니는 허심탄회한 얼굴로 입술을 떼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이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힘이 없고 지금은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폐지줍기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명절 때 내려오면 돈 많이 벌어 다달이 돈을 주겠다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힘겹게 말을 꺼내면 자기들도 살기 힘든데 꼭 보채야겠냐고 화를 냈다고요. 강해 보이셨던 할머니는 그 얘기를 꺼내며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길은 지훈이에게로 향했어요. 내가 지훈이를 키워야 하는데 나 아니면 이 어린애가 뭘 먹고 살겠어. 저 가여운 것을 어쩌면 좋아. 그래도 먹여야지.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지. 저는 그날 할머니의 눈물 속에서 그간 겪었던 손자를 먹이기 위해 고생과 힘듦, 또 노쇠한 몸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고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할머니가 저 꼬맹이를 챙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옆집인데 한번 들여다보기라도 했으면 좀 챙겨주기라도 할걸. 그게 뭐 어렵다고 술 먹느라 허송세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시간이 후회스러워졌어요. 제 자신이 모자란 놈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전 노가다를 뛰며 여전히 하루살이 같이 살면서도
간간히 옆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간식이며 쌀 같은 것들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물론 저도 버는 돈 없는 빈털터리이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이런 거라도 갖다 줘야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오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올 때마다 밥을 먹고 가라 하셨고 뭐라도 챙겨주려 하셨습니다. 절 마치 친손자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아니 제 친할머니보다도 더 살뜰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셨지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녀석은 사춘기에 접어들며 제가 와도 본체에 만체하며 계속 흙구덩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그저 대문만 보곤 했습니다. 제가 그런 녀석에게 다가가 말을 좀 걸어보려 해도 녀석은 연약한 초식동물처럼 쬐깐한 두 눈을 부릅떠 말 걸지 말란 신호를 보내오곤 했지요.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경계심이 많아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폐지 줍는 일을 관두시고 남의 집 살이를 하기 시작했고 지훈인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노가다를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만지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와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곳은 병원이었어요. 김춘자 할머니 보호자분 되세요? 할머니께서 여기로 연락을 하라고 하셔서요. 떨어지는 공사 자재에 맞아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갈게요. 병원에서 온 소식은 할머니가 다쳤다는 소식이었지요. 전 너무 놀라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여기저기 얼굴에 피부가 뜯겨나가져 있었고 숨도 가파르게 쉬고 있었지요. 저에겐 아무렇지 않은 척 왜 왔냐 말을 던지시곤 했지만 전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허리 쪽을 다치시는 바람에 온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제가 직접 병원에서 할머니 간호했습니다. 웃긴 건 자식들 중 그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걸었지만 부재중으로 넘어가는 전화가 대부분이었고 할머니가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도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간호를 잘 부탁드린다며 돈은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말뿐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다쳤는데 돈이면 다야? 당신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병원 복도에서 전화기로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오가는 환자들이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허나 정말이지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죽을 뚱살뚱 길러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놓았더니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돈을 붙여주겠다는 그 심보가 너무도 괘씸했어요. 오죽하면 할머니도 나에게 연락하라고 했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할머니에겐 이걸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없어 자식들이 많이 바쁘다는 말로 둘러대야 했지요. 할머니는 퇴원을 하고 집에 가면서도 그리 아프면서도 제가 돈을 쓰게 한 게 미안한지 연신 미안하단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나으면 꼭 갚겠다는 말도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다친 것도 할머니 자식들이 그 모양인 것도 속상해서 평소 성미대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을 생각만 해야지. 집 가면 무조건 그냥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해요. 힘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해야 나아요. 돈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돈 얘기 한 번만 더 해봐요. 알겠어. 할머니는 알겠다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고 전 할머니 마루에 눕히고 난 후 이불까지 덮어준 후에야 나왔습니다. 그러자 지훈이 걱정되는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자 지훈이 제 말에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보이며
계속 콧물을 훌쩍거렸습니다. 전 괜찮다고 할머니 나을 거라고 말하며 진정시켜 주려 했지만 이놈은 쉽게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끄끄거렸습니다. 할머니 죽으면 어떡해요. 죽으면 어떡해. 난 혼자인데 어떡해요. 임마, 할머니가 죽긴 왜 죽어? 안 죽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운 건 아이였지만 당황한 건 제 쪽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지훈이의 눈물에 당황해 어찌해야 할지 몰랐고 머리를 벅벅 긁다 이내 지훈이 달래기 위해 밥을 먹이기로 했습니다. 전 지훈이의 밥에 반찬을 많이 얹어주며 할머니 괜찮아질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고 지훈이는 정말 그 말을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무뚝뚝하고 강한 모습만 보이려 했던 놈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심 할머니를 많이 생각했구나 싶어 짠하기도 했지요. 그 뒤부터 전 거의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챙겨주실 형편이 안 되니 제가 지훈을 챙겨줘야 했습니다. 사실 밥도 할 줄 모르고 반찬도 할 줄 몰랐지만 곧 예전에 했던 요리 되짚어가며 계란 프라이도 튀겨보고 볶음밥도 만들어 보았죠. 지훈인 처음에 제가 만든 요리에 웩 하고 맛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적응이 됐는지 잘 먹기 시작했고 전 내심 아들을 키우는 기분이 들어 뿌듯해졌어요. 맹랑하고 당돌한 녀석이었지만 제 밥을 꿀떡꿀떡 잘 삼키고 이젠 제 말을 좀 듣는 것 같은 생각에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여성과의 사이는 또다시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녀석이 어디서 싸움질을 했는지 얼굴에 잔뜩 상처가 난 채 집에 들어온 날부터였습니다. 야, 너 임마 얼굴이 왜 그래? 지훈이를 다그쳤지만 지훈이 말없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심상치 않은 이름을 느끼고 지훈이를 뒤따라가 억지로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몸엔 피멍 자국이 가득했고 어디 성한 곳이 없었어요. 이건 거의 일방적으로 맞은 수준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누가 이런 거야? 신경 꺼요. 말하라니까. 누가 이런 거냐고. 신경 끄라니까요. 하지만 지훈이 방으로 쏙 들어가 방문을 잠가버렸고 할머니 곧바로 걱정이 되는지 절 불렀습니다. 전 그날 내내 꼬맹이를 어르고 달래 누구한테 맞았는지 캐물으려 했지만 놈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시위라도 하는 듯 밥도 먹지 않았어요. 전 녀석이 계속 이렇게 안 먹다 탈이라도 날까 싶어 뭐라도 먹이려 했지만 그럴수록 녀석은 더 반항하듯 먹지 않았습니다. 야!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지훈이에게 소리를 질렀고 지훈인 제 목소리에 겁을 먹었는지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너 이렇게 계속 밥 안 먹을 거야? 네 할머니 속 썩일 거냐고? 어른이 하는 말이 말 같지가 않어? 그럴 거면 나가 살아 이놈아. 하지만 그때 아이의 입에서 생전 처음으로 차가운 물결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관심 가져요? 뭐? 아저씨가 아빠예요? 아저씨가 아빠냐고요. 우리 아빠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관심 갖지도 마세요. 겨우 15밖에 되지 않은 어린애가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로 아빠가 죽었다고 말하는 모습에 전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마치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어서 제가 외려 당황스러워 다음 이어야 할 말을 찾아야 했고 그 사이 꼬맹이는 쪼르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마치 링 위에서 무참히 패배한 권투 선수 같은 기분으로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아야 했지요. 저는 그 뒤로 지훈이에게 말을 걸기가 조심스러워졌고 사이는 더 서먹해졌습니다.
그리곤 저도 점점 지훈이와의 싸움에 지쳐가 이젠 그 애가 밖에서 쌈박질을 하든 뭘 하든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도 아닌데 됐어. 머리 복잡하게 신경 쓰지 말자 하는 생각으로 그냥 밥만 차려주고 할머니 병간호만 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할머니 집에 있었을 때 누군가 집 쪽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짱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아슬아슬하게 제 머리통을 스쳐 지나가 대구르르 집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돌 폭격에 할머니도 놀라 밖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몇몇 아이들이 담장 위로 기어올라 킥킥거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놈들아! 고만 안 둬?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더 재미있는지 돌을 던져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져 맞히려는 대상은 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 있던 지훈이었죠. 지훈인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차가운 눈길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돌 하나가 지훈이의 물렁한 배에 푹 꽂혔고 지훈인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어요. 저는 놀라서 지훈이를 일으켰습니다. 옆으로 넘어지면 다쳤는지 무릎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이제 정말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그 애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그러자 아이들도 담장에서 내려와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 아이들을 쫓아가며 저 애들이 분명 지훈을 때린 애들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전속력으로 쫓아가서 아이들을 붙잡았고 아이들은 정말 제가 여기까지 따라올 줄 몰랐는지 성이나 화가 난 제 얼굴을 보자 다들 겁먹은 표정을 하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어요. 전 일부러 더 화난 표정을 보이며 곧바로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너희 지훈이 때린 얘들 맞지? 녀석들은 제 말에 쉽사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를 한번 앙다물자 그제야 제일 겁 많아 보이는 녀석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역시나 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끼며 바로 다음 행동으로 들어갔어요. 으름장을 놓은 거였습니다. 다신 지훈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친구를 때려? 너 이거 내가 니들 부모님한테 말할까? 저희 걔랑 친구 아니에요. 걔 고아잖아요. 고아랑은 친구 안 해요. 맞아요. 녀석들은 지훈이를 고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 지훈이가 학교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화가 솟구쳤습니다. 가뜩이나 어렸을 땐 대문을 보며 엄마를 기다렸던 녀석인데 전 지훈이를 놀리는 녀석들의 머리통을 쥐어박으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이가 아빠가 없긴 왜 없어? 내가 지훈이 아빠인데. 내가 지훈이 보호자고 아빠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지훈이 때리면 내가 니들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다. 알아들었어? 그건 거의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제 말에 단단히 겁을 먹었는지 제가 지훈이 아빠란 사실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뭐라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지훈이 새우등처럼 몸을 구부리고 방 한 구석 할머니가 있는 옆자리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훈이를 보며 주저앉듯 앉아 한참 녀석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상처 입은 얼굴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어렸을 적 지훈이의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전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지훈이가 겪었을 고통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어느새 저를 유년 시절의 기억의 안개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너무나 희미한 안개 속으로. 이젠 잘 생각나지도 않는 대화 속으로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 얘기 그만하라니까.
애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엄마 언제 오냐고요. 그만 네 방에 들어가라고. 저 역시 어렸을 적 아빠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며 엄마가 언제 오냐고 질리도록 물었습니다. 엄마 없는 애랑 꼬리표가 싫어서, 엄마가 때론 그리워서 여러 이유들로요. 아빠가 어느 날은 매를 들었는데도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중독된 병에라도 걸린 것처럼요. 그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대문을 바라보았을까? 그래서 부모 있는 친구들에게 욕을 하고 달아났을까? 지훈이에게 있어야 할 보호자가 없단 사실. 그건 어린아이에겐 너무나 큰 결핍이고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헤아려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아이는 대문을 바라봐야만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전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눈물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서둘러 방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제 무릎으로 흙바닥 위로 떨어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새근새근 잠든 지훈이의 깊은 눈가와 결이 고운 살결을 어루만지며 다짐했어요. 내가 이제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겠다고요. 전 우선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마음을 다시 새로 잡고 이번에야말로 더 진실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제 기술들을 다시 정돈해 나갔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전과 달리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변하고 있었고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차곡차곡 돈을 모아갖고 시골을 떠나 서울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여력이 생겼지요. 도피의 일환으로 시골에 내려온 거였지만 이젠 도피를 그만둬야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시골을 떠나 서울로 가는 날, 전 짐 정리를 하면서까지도 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정이 뭐라고, 할머니의 쪼글쪼글한 눈가와 지훈이의 새하얀 웃음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갈 사람은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짐을 쌌지요. 그 무렵 갑자기 똑똑하는 문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녀석이었어요. 녀석은 할머니가 전해주라고 했다며 도시락 통 하나를 건넸습니다. 통 안엔 제가 좋아하는 설탕 묻힌 토마토와 누룽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할머니의 칼질과 다른 삐뚤빼뚤하게 잘린 토마토 모양에서 녀석이 직접 만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 눈물이 핑 도는 걸 참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잘 먹으마. 그런데 녀석은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듯 토마토를 주었으면서도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다. 아저씨, 이제 안 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전 언제든 오겠다고 늘 응원하고 있겠다고 말했어요.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약속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녀석에게서 등을 돌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전 서울에가 바쁘게 일을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지훈이와 간간히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녀석은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고 속을 썩이지 않는 듯 했어요. 전 그것만으로 호강시켜드리는 거라며 칭찬을 해주곤 했고요. 지훈이와 저의 대화는 딱히 특별할 것도 특이할 것도 없었지만 저는 늘 지훈이와의 전화통화가 기다려졌고 또 금세 그리워졌습니다. 제 사업도 점점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거래처분들이 저희 회사를 믿어주기 시작했고 투자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무렵 착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아이까지 낳아 드디어 원하던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안정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 전 항상 그 시골집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지훈이를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잘 살고 있을지, 할머니께서 건강은 괜찮으실지 생각했고 두 사람이 시골집에 누워 쓸쓸해져가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모습, 산열매를 따는 모습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지훈이가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기쁘던지 전 동네방네 지훈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훈이가 의대에 갔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훈이가 제 아들인 줄로만 알았죠. 그리고 물론 저는 그 모든 등록금을 지원해 주었어요. 할머니께선 제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전 오히려 지훈이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가 불렀어요. 하지만 지훈이를 다시 본 건 할머니의 장례식 때가 되었었습니다. 다시 본 지훈이는 어느덧 어엿한 남자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이라 했고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 지훈이를 꼭 안아주며 오랜만에 인사를 몇 차례 주고받았고 단둘이 있을 때서야 할머니를 추억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지요. 지훈이는 할머니께서 제 얘기를 많이 하셨다 했고 은인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있어서 할머니가 너무 위안이 되었대요. 할머니 죽는 날까지 아저씨를 저희 아버지가 보내준 천사라고 믿고 가셨어요. 네 할머니도 내게 마찬가지였어. 시골에 막 내려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김치며 밥이며 매일 챙겨주셨는데 아마 그 밥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있었을지 모르겠다.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 어머니가 있다면 이런 분이셨으면 하고 생각했었다. 지훈이는 제 얘기를 듣자 갑자기 울컥했는지 눈물을 훔쳤고 저 역시 그런 지훈이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또 한편으론 지훈이가 무사히 크는 것만이 할머니의 소원이었고 그 소원 내가 이루어드리리라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나타난 지훈이를 보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때가 아마 지훈이를 후원한 지 10년쯤 되던 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훈이와는 그날 이후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외국에 있는 병원에 가면서부터였지요. 연락할 방법이 딱히 없어 전자우편을 주고받다 답장이 느려졌고 그러다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는 50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고 그저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제 자식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물려주기 위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요. 또 나이가 먹으니 기억력도 깜빡깜빡해서 이젠 옛날 시골 마을의 기억 같은 건 조금씩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운 향기도 사람들도 모두요. 그리고 그런 제 삶이 어쩐지 퍽퍽하고 단조롭게 느껴져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 어버이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일부러 오지 말라고 하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날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벨소리가 들렸고 제 아내는 올 사람이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 누구세요? 아내의 목소리에 저도 누군지 궁금해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현관문 앞에선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멋진 양복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무척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전 할머니의 장례식 이후론 지훈이와 종종 연락을 했을 뿐 한 번도 지훈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헷갈렸지만 제 시야에 온전히 지훈이가 담기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지요. 너 지훈이구나. 네가 여길 어떻게...
안녕하세요. 지훈인 어버이날이라 왔다는 말과 함께 제게 꽃다발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리곤 우연히 이메일 주소로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들분이 이메일 주소를 쓰고 계셨다고 그래서 답장을 대신 받았고 아저씨 주소를 물었더니 알려주셔서 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이런 기적 같은 우연에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했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어서 들어오라며 거실로 지훈이를 이끌었습니다. 전 먼저 아내에게 제가 늘 얘기했던 그 아이라고 지훈이를 소개시켜 주었고 안사람도 얘기로만 듣던 지훈이 실제로 만나니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지훈이는 외국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있기 위해 작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고 아이 2명을 낳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전 제가 후원했던 지훈이가 정말 이렇게 번듯한 의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왠지 모르게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울게 했던 건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이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건넨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엔 지훈이다운 바른 글씨체로 적힌 그 편지엔 제가 알지 못했던 어떤 날의 뒷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저 그날 아저씨 뒤에 있었어요. 아저씨가 친구들 불러서 혼내고 있던 날 말이에요. 저 그날 아저씨 뒤에 숨어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절 대신해서 제 아버지라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번쯤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부끄러운 마음에 하지 못했어요. 전 학창시절 내내 아저씨 덕분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대학에도 갈 수 있었어요. 아저씨 덕분에 전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제 인생에 있어 하나밖에 없는 영웅이셨고 무엇이든 하시는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였습니다. 마음속으론 아버지라고 항상 불러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통장을 하나 건넸습니다. 지훈이가 건넨 통장엔 제가 지훈이를 후원했던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마음이고 성이었습니다. 전 편지를 품에 안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시절의 지훈이를 떠올렸어요. 세기발에 희미해져 있을 줄 알았던 그 옛날의 모습들은 단 하나도 잊히지 않고 제 마음속에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신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고 세월이고 흔적이었으며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훈이와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골집은 삶이 낱낱이 찢겨지고 해체되어 패배자로 남겨진 곳에서 절 다시 살게 해주었고 일어나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곳이었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깨닫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전 그날들을 떠올리며 편지를 꼭 끌어안았고 지훈인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조용히 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인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지훈이가 왔다 간 이후 제 인생은 이상하게도 아주 많이 풍성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다는 게 신기했고 또 앞으로 누군가를 돕는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훈이와 같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사회단체에 제가 모은 돈 중 반을 기부했지요. 요즘 전 참 살맛이 납니다. 안사람에겐 농담 삼아 아들이 3명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중 2명은 제 친자식이고 1명은 지훈이입니다. 내일은 지훈이와 지훈이처를 만나 간단히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옛날 얘기들을 나눌 생각에 마음이 설레어지네요. 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 만날 날이 오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기 모두 조심하세요.